오늘 아침이었다. 멀쩡하게 네 발로 걸어 들어간 병원에서 난 갑자기 암 환자가 되어버렸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내가 손에 쥐고 나온 종이는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진단명에 분명히 위암 말기라고 적혀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뿐이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가벼운 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의사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돌아와서는 무언가를 얼버무렸다. 진단서가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위암 말기라는 글자가 생생히 남아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은 어딘가 수상쩍었다. 그저 행정착오일 뿐이라며 빠르게 설명을 끝내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병원에서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내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데 단순 착오라고 믿기 어려웠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요즘 뉴스에서 본 의료사고, 서류 위조, 보험 사기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 다녀온 걸 알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는 이상했다. 어머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오래 입원해야 한다는 말은 안 들으셨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멀뚱히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런 질문을 먼저 꺼냈을까? 나의 병세를 걱정하는 말투라기보다 오히려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진단서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병원도 실수 많이 한다잖아요. 그냥 행정착오예요.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어렵게 지켜온 곳이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한 뒤에도 나는 이 집만큼은 팔지 않고 버텨왔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는 자꾸 나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며 좋은 시설을 소개하겠다고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계셔야 제가 편히 일할 수 있어요.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며느리의 관심이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진단서 사건과 며느리의 태도가 묘하게 맞물리며 내 머릿속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닐까? 멀쩡한 나를 병자로 만들면 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너무 과민한 건 아닌지 불안했다. 내가 괜한 망상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의 그 충격은 내 마음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불면의 시간이 찾아왔다. 눈을 감아도 병원에서 본 의사의 수상한 표정과 며느리의 번쩍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만약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엄청난 위험 속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진짜 병자 취급을 당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 집은, 내 연금은, 내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막혔다. 혹시라도 내가 요양원에 끌려가면 그날로 내 삶은 끝나는 거다. 나는 결심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병원에 다시 찾아가 원무과와 기록실까지 가서 내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진단서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기로 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조작하려 한다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병원 건물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직원들이 내 얼굴을 흘끗거리는 것 같았다. 괜한 피해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었다. 내 차례가 되자 기록실에 들어가 진료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은 이상하게도 곧바로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신분증을 꺼내들며 말했다. 제가 환자인데 왜 제 기록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잠시 후 직원이 파일을 내밀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받은 진단서와 달리 컴퓨터 화면에는 단순한 위험 소견만 기록되어 있었다. 분명히 어제 내가 손에 쥐었던 종이에는 위암 말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늘 기록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직원에게 그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직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서둘러 상급자를 불렀다. 팀장이 와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시스템에서 출력된 게 아닌데요. 포맷이 다릅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뜻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병원에서 누군가가 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건가? 아니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개입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전부터 내 건강 문제를 과장해서 말하곤 했다. 이웃들에게도 내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떠벌린 적이 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내가 묻자 그녀는 보험사 직원과 상담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보험사라니 그 단어가 내 귀에 콕 박혔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쳐갔다. 혹시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건 아닐까? 내가 병자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내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요즘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보험 계약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 밤이 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조회를 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가 모르는 보험 계약이 무려 3건이나 잡혔다. 피보험자가 전부 나였고 가입자는 아들이었다. 보장 항목에는 중증 질환, 암 진단, 사망 보장이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왜 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 그들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았다. 최근 몇 년간 아들의 사업이 부진했고 빚독촉 전화를 받는 걸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설마 나를 이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는 그들의 모습이 수상했다. 내가 무심코 보험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곧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어머니, 그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니께 큰일이 생기면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다. 내 건강을 핑계로 내 뒤에서 보험을 들고 병원 문서까지 조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멀쩡한데도 병자로 몰려 요양원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나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뉴스에서 본 끔찍한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재생됐다. 자식을 믿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이 내 인생을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내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예약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조용히 상담을 신청했다. 혹시라도 내 재산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다른 종합병원에 갔다. 접수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진료를 시작했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두려웠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묵직하게 눌러있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다. 그러나 안도와 동시에 또 다른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그날 내가 받은 위암 말기 진단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분명히 조작된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진단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글자체가 병원 서식과 미묘하게 달랐고 하단 의사 도장의 위치도 어설펐다. 진단서의 종이 질감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누군가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뒤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닐까? 며느리의 태연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내가 진단서를 보여줬을 때 그녀의 눈빛이 왜 그렇게 번쩍였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모르는 척 지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다. 인터넷에서 위조 진단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찾아봤다. 그리고 평생 믿어온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집안의 따뜻한 밥상, 손주의 웃음, 명절날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가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의사도 상주한다고 해요. 어머니 연세에 맞는 프로그램도 많다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귀에는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자 며느리의 미소는 순간 굳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면 늦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빨리 병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상담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어르신 명의로 보험을 많이 들어두셨다면 의도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증거를 잘 모으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경찰, 고소, 이런 단어가 내 삶에 들어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길로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한 기록을 출력해 파일에 정리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진 결과도 함께 보관했다. 그리고 진단서 위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의사는 내 진단서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확신을 가졌다. 며느리와 아들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요양원, 보험, 진단서 위조, 그리고 대출. 그들의 계획은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였다. 나는 아들에게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다. 나는 이 집을 담보로 내주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얼굴은 굳었고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눈빛은 싸늘하게 차가워졌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싸워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듯 기록을 정리했다. 내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모두 적어 내려갔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 기억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다. 내 삶을 지켜내려면 강해져야 했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주에 바로 변호사와 경찰을 찾아가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온 내게 법률 상담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망설일 수 없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경고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내 존엄,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시장에.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변호사의 손길이 닿은 문서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험이나 진단서 위조와 관련해 어떠한 행위를 다시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편지를 붙이고 나서도 마음이 떨렸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이틀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경찰에 고소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 삶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 하느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린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다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쓰러지면 대비하려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를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저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즘 세상에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보험은 나도 들 수 있다. 그런데 왜 내 몰래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느냐? 그것도 암 진단과 사망 보장으로.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갈수록 숨막혔다.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아들은 나를 피해 외출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여전히 요양원 이야기를 틈만 나면 꺼냈다. 손주마저 나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사회복지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가족 때문에 재산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불안하시다면 법적 보호 조치, 예를 들어 후견인 제도나 재산 신탁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말들에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내 의지만 있다면 내 재산과 내 삶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 내 편이 되지 못한다면 제도와 법이 내 편이 돼야 한다. 이제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다가는 결국 내가 무너질 것이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에 협조했다. 조사관은 내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위조 흔적이 보입니다. 추가 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테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버텨야지.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졌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 후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거칠게 내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경찰에 고발까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내가 내 뒤에서 뭘 꾸몄는지 나는 다 안다. 내가 이 집에서 병자 취급받으며 살 순 없다. 내 인생을 더럽히지 마라.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업이 망하면서 빚에 몰렸다. 사채까지 썼다. 며느리가 그 보험이라도 들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해서. 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그가 힘든 건 알았지만 나를 수단으로 삼을 줄은 몰랐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다. 어머니, 세상 물정을 좀 아셔야 해요. 요즘 다들 보험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 둔 것뿐이에요. 나는 치가 떨렸다. 그녀의 말 속에는 인간적인 존중이 전혀 없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어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목조목 정리했다. 첫째, 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병자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길 것. 둘째, 내 재산을 지킬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셋째, 다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 세 가지 원칙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사회복지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내 얘기를 들은 뒤 노인 재산 보호를 위해 요즘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가장 확실한 건 신탁입니다. 어르신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해두면 가족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또 한정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정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판단 능력이 약해지셨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같은 노인들이 겪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해졌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제도를 공부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를 드나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내가 직접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눈물이 나왔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 확실했고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녀의 태도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이웃들의 눈길도 점점 불편해졌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들이 어머니 보험금 때문에 문제라잖아.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지. 나는 창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지탱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랜 친구 정순이를 만났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지?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정순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그런 일이 많아. 내 이웃도 멀쩡한데 치매라고 몰려서 요양원에 갔다더라. 결국 집을 자식들이 팔아치웠대. 그녀의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조금만 더 방심했더라면 똑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철저해졌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기록을 모았고 재산 일부는 은행의 신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조카를 지정하는 서류도 준비했다. 조카는 처음엔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해 주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압박했다. 어머니, 경찰에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번만 봐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병자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에 있었겠니? 나는 다시는 속지 않는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내 삶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 대신 나를 걱정해준 친구, 내 손을 잡아준 조카가 진짜 내 편이었다. 나는 이 싸움을 끝까지 버티리라 다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부터 내 앞에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집 안 공기는 더 음울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내 방 앞에서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아들이 낮게 대답했다. 조용히 해. 방법을 다시 찾아야지. 나는 방문을 열고 그들을 노려봤다. 다 들었다. 다시 뭔 짓을 꾸미려는 거냐?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위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 의원에서 나를 부르더니
내가 예약한 적 없는 치매 정밀 검사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아드님이 예약하고 가셨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예약 취소해 주세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조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조카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모,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정식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하세요. 후견인 지정도 바로 진행해야 해요. 그래야 이모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의 눈빛 속에서 비로소 든든한 버팀목을 느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후견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판사 앞에서 나는 담담히 내 상황을 설명했다. 위조된 진단서, 몰래 든 보험, 요양원 강요, 그리고 이번에는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정황까지.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벼락처럼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날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어요? 남들 다 알게 되면 우리 망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망신은 너희가 할 짓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다. 내가 너희를 망친 게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나를 설득하기보다는 원망만 늘어놓았다.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에 쓰러져 자는 날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날카로운 말만 내뱉으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경찰, 변호사, 법원, 그리고 조카가 내 편에 있었다. 예전 같으면 눈물 흘리며 참았겠지만 이제는 강해져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을 때 이웃들이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은 이제 끝났대. 아들이랑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갔다잖아. 어머니가 참 기세가 대단하시더라고.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마음 한켠은 여전히 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부심이 밀려왔다.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았다. 흰머리가 더 늘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삶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이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나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결심이 굳어졌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이 싸움의 끝에서 웃는 건 내가 될 것이다. 며칠 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담당 수사관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아드님은 범행 일부를 인정했지만 며느님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억울함이 풀리는 듯 하면서도 내 자식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를 떠올리자 연민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치밀었다. 그날 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까지 감옥에 가면 우리 애는 어떡합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겠니? 하지만 너희가 먼저 나를 무너뜨리려 했어. 애가 걱정되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책임을 져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씩씩대며 들어왔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냉정하게 웃었다. 창피한 건 나를 보험금으로 팔아넘기려 한 너희지.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손주가 방문 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진한 눈빛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불쌍한 눈길 하나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결정이 내려졌다. 조카가 정식 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 판사의 결정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간 갈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싸움에서 드디어 내가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서 은근한 압박이 이어졌다. 어머니, 이젠 법원까지 끼어들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취하해 주세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더는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적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달라. 편지는 봉투에 넣어 조카에게 맡겼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내 마지막 방패였다. 며칠 뒤 동네 교회에서 열린 노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나는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아들이 집을 담보로 잡히게 했고 또 다른 이는 멀쩡한데 정신병자로 몰려 요양원에 갇힐 뻔했다고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싸우는 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나 하나가 버팀목이 된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긴다. 더는 속지 않는다. 내 삶은 내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졌다. 동네를 넘어 지역 신문에까지 기사가 실렸다. 노인을 암 환자로 몰아 보험에 가입 아들과 며느리 경찰 송치. 신문에 내 성은 가려져 있었지만 이웃들은 다 알았다.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불효 중에 불효지. 나는 처음엔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해야 했다. 피해자는 내가 아니라 가해자들이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 권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다른 어르신들이 큰 힘을 얻고 계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내 싸움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아들은 점점 초췌해졌고 며느리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 삶을 지킬 권리다. 너희가 무너뜨린 건 내 가정이지 나는 아니다. 그날 밤 손주가 내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왜 그렇게 화나 있어요? 할머니 때문이라는데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순수한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할머니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다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나는 조카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피해자 진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경고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말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암 환자로 몰아 보험을 들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나 같은 노인이 더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노인들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디 말도 못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은 단지 내 집안의 막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처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속이 후련하셨어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망신은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거다. 나는 이제 숨지 않는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좋아요. 어머니도 끝까지 가보자는 거군요.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싸우는 노인이자 버티는 인간이다. 며느리의 도끼 어린 눈빛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집안에선 말 한마디만 해도 불씨가 튀었다. 아들은 지쳐 술에만 의존했고 며느리는 온종일 날카로운 혀로 집안을 핥히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내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불이 켜진 채로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이후 나는 조카에게 집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화면에 찍힌 장면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며느리가 한밤중에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제는 나를 단순히 치매 환자로 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없애버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카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모, 이건 살해 시도예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마지막 미련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곧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뻔뻔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였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모함하려고 CCTV를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아들은 경찰서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제발 며느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불쌍하잖아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불쌍한 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이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는 속지 않는다. 며느리가 구속된 뒤 집안은 쓸쓸해졌다. 손주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나에게 매달렸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곧 오겠지 하지만 엄마가 한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해. 며칠 후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험금 노린 며느리, 시어머니 살해 시도 혐의로 구속. 내 이름은 여전히 가려졌지만 사람들은 다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다가와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싸움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깊게 팬 주름 속에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꺾이지 않은 의지도 담겨 있었다. 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보인다. 내가 지켜낸 건 단순히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존엄이다. 며느리의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보험 사기와 살해 미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고 증거로는 위조된 진단서,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CCTV 영상까지 제출되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직장도 못 다니고 빚독촉은 계속 오고 살려고 한 짓이었어요. 그러자 판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살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사정도 생명을 위협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법정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은 피고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고개는 축 늘어져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그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살아라. 하지만 내 삶에는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마라. 그날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넌 아직 희망이다. 너만큼은 지켜낼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불쌍하게 여기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누군가는 내게 이제 권사님은 우리 동네의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속으로 알았다. 내가 싸워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밤이 깊어 다시 거울 앞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 강렬해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싸워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었지만 멀리서 희미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